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날씨는 계속 추운데 옛날에 4만 4온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며칠째죠? 오, 이제 따뜻할 때가 됐나? 네, 근데 주말까지 계속 춥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건강관리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장은 그래도 오늘도 상승불 켜줍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 0.5% 정도, 코스닥이 0.8% 네. 상승해주고 있네요. 어제 뉴스 중에 저는 가장 또 놀란 게 역시나 우리 트럼프의 발언. 야, 뭐 어디 고덕지구 이런 데도 아니고 가자지구를 소유해서 경제를 뭐 살려보겠다.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또 궁금증이 있기도 하고요. 뭐 몇 달간 네. 고민했다고 하는데 음. 지금 그만큼 파장이 좀 큰 것도 그러니까요. 사실입니다. 야, 네.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제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진짜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 맘을 들었다 놨다가 아니라 지구촌을 뭐 들었다 놨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자, 그 여파도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요. 오늘은 또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달려봐야 네. 돼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오늘 또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면서도 의심의 눈초리 브라질 채권에 그렇죠.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네. 2부에서는 우리 딥시크 여파가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맞아요.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시작해볼까요? 네, 1부 우리 전병아 연구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네.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NH증권에서 해외채권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전병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네. 위원님과 함께 브라질. 이번 주 정말 저희 비행기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인도 갔다가 어제 미국 갔다가 브라질로 갑니다. 브라질 근데 음. 미워도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채권 얘기할 텐데 음. 미워도 다시 한번 얘기가 왜 나올까요? 뭔가 아무튼 아픔을 줬겠죠, 세훈 씨. 그죠? 작년에 그렇게 뭐 브라질 채권이라든지 브라질 투자했던 분들이 그렇게 좀 안 상심을 좋았다. 속이 좀 쓰렸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네. 상황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작년 많이 안 좋았나요? 네, 작년은 뭐 통상적으로 나쁜 해였다. 나쁜 이렇게, 해였다. 네, 투자하기 좀 쉽지 않았다. 저희가 작년 연초부터 좀 걱정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23년도가 워낙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네. 24년도에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된다 생각 갖고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외라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죠. 금리도 많이 오르면서 투자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아라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30% 가까이 급락을 했다고. 그러면 작년에만. 네. 야, 이거 정말 뭐 화폐 가치가 그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작년에? 네, 그래서 일단은 국내 투자하신 분들도 손실이 좀 너무 많으셨고, 네. 뭐 누구나 다 같이 고통을 받았던 시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30%씩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한 5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정도는 있었던 이벤트라서 네. 이제 아주 뭐 이례적일 만큼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살면서 원화 가치가 워낙 안정적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원화랑 달러만 많이 보시잖아요. 안정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나라들은 좀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네.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최근까지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이거든요. 이 상황을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요. 최근에 많이 듣는 문의가 지점에서도 그렇고 연초에 사셨던 분들이 수익률이 뭐 많게는 10%, 적게는 한 7, 8%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올라서 못 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어쨌든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좀 빨리 현실화됐다. 특히나 지금 또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워낙 노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식도 변동성이 워낙 심하고 채권도 뭐 안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성과가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네. 브라질이 연초에 달려서 관련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헤아라가 작년에 이제 30% 가까이 빠졌는데 연초 이후로는 이제 뭐 많이는 안 올랐지만 계속해서 강세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제대로 된 투자에 들어가기 전에 네. 브라질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재정 정책도 사실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연구위원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브라질이요 돈을 많이 씁니다. 좌파 정부 특히나 룰라가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시한 게 복지거든요.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계속 많이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채권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브라질한테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돈을 빌려줬는데 사실은 빌려줄 때는 이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잘 살아서 갚아주겠지라고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이 이제 빈곤층 소비로 들어가게끔 지원을 하면 룰라는 좋겠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찝찝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거고 그러면서 돈을 적당히 쓰면 되는데 어.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부 돈은 남의 돈이죠.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으니까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방만하게 쓰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고요. 지금 여기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 기초 재정 수지 이건 뭐냐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한 겁니다. 마이너스면 받은 것보다 세금 거둔 것보다 많이 썼다라는 네. 거겠죠. 그래서 지금 브라질은 거둔 것보다 많이 쓰는데 이러한 추세가 약속이랑 어긋나요. 무슨 얘기냐면 브라질 정부는 빚이 많기 때문에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요 경로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우려가 뭐였냐면요. 요 범위 내에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넘어갈 거다. 네,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킨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돈 빌려준 입장에서 이제 원금 회수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많았고 그래서 많이들 떠나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왔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였습니다. 네. 그 빚이 많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브라질 빚이 어느 정도고 이게 감당 가능한 상황이 사실 그렇죠. 근데 빚이 많은 국가하면 미국도 빚 어마어마하지만 달러를 찍어내는 뭐 그런 나라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특수함이 좀 있잖아요. 근데 네네. 브라질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 나라마다 네. 감당 가능한 재정 여력이라는 그렇죠.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얼마까지를 돼? 이런 게 사실 개인의 재무제표랑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연봉 정도로 대출을 했으면 어떻게든 갚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걸 국가 차원에서 대입을 해보면 GDP 대비 보통 한 100% 정도일 텐데 이게 산식이 좀 있습니다만 네. 그건 좀 복잡하고요. 브라질은 여기 차트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인데요. 대략 한 9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 선을 그어놨어요. 네. 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90% 정도가 상한이다. 이거 넘어가면 이제 그런 상황이죠.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 갚기도 벅차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벌어서 세금 걷어서 이자도 내고 어떻게든 꾸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 선 넘어가면 이제 요거 감당이 넘어가면 어려운. 네, 넘어가기 어렵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걱정하는 레벨이 90%인데 네. 코로나 때 거의 갔다 왔죠. 근데 코로나 때는 오케이 다들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렇죠. 다들 뭐 어려우니까. 빚을 갚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병 걸려 죽을 것 같으니까 뭐 빚은 그렇다고 치고 요게 이제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빚의 잔액이죠. 저희 대출 잔액. 그리고 매달 월급이랑 지출을 나타낸 게 재정 지출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면 요게 계속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정부는 요렇게 올라가다가 26년, 27년 정도부터는 고점 찍고 빠진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요 차트에서 보시면 흑자로 전환되면서 그러니까요. 갚는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니까 이 경로 자체도 못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가파르게 올라서 90% 넘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못 갚을 수 있으니까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돈을 이제 푸니까 네. 내수가 살아난다 이런 기대감도 이제 갖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고용 시장도 그렇고 그런 거는 예상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요?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최근의 변화가 뭐냐면 실업률이 되게 낮습니다. 실업률이 6% 7%밖에 안 돼요. 원래는 얘네들이 15%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룰라 정책이
빈곤층한테 돈 주는 정책인데 네. 그치. 네. 빈곤층도 사실 숫자가 한정적이잖아요. 일 안 하시는 분들. 이 룰라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한 2년 동안 복지 지출을 많이 늘리면서 수급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지금 현재 내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정부가 돈을 주고요. 일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취업을 했죠. 그러니까 다 돈을 쓸 수 있게 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재정이랑 또 연결이 됐는데 네. 올해 연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작년에 제가 못 갚을 거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빚이 보통 이제 소득 대비잖아요. 네. 소득은 GDP인데 소비가 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재무장관이 연초에 발표를 했는데 브라질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24년도 통으로 3.6%, 3.7% 한다고 해요. 네. 이게 어떤 정도냐면 네. 23년도 말에 24년도를 봤을 때 브라질이 성장을 해봐야 한 1.5, 1.6 정도밖에 못한다. 아, 예상을. 네, 그렇게 해서 재정 계획을 짰는데 네.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3% 중반 이상의 성장이 나와버린 거죠. 오.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직장인들로 치면 예상치 못했던 인센이 많이 나왔다. 연체를 할 것 같았는데 인센이 많이 나오면서 괜찮아졌다. 지금 그렇게 되니까 연초에 그게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분위기가 작년에 못 갚을 거라고 우려했고 그래서 팔았는데 아닌가 봐. 이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책이 먹히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일정 부분 근데 이제 못 믿을 수도 있죠. 음. 정부가 약간의 조작을 했다. 아. 예를 들면 중국이 이번에 작년 성장률을 어떻게든 5%를 맞췄단 말이죠. 네. 네, 4분기에 성장률이 그럴 무려 수 있네. 5.4나 나오면서 신기하게도. 네, 신기하게도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걱정들은 있어요. 이제 음. 마사지를 좀 한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것까지 내부 사정은 알 수는 없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일단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거를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지표다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들 일단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 자체가 더 중요했다. 의지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장에서 좋게 평가하는 게 지금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 전략 여쭤봐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금리 이야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을 해서 13.25%가 아, 됐습니다. 진짜 이 네. 숫자가 약간 적응이 좀 안 되잖아요. 브라질 금리 이제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우와. 네, 지금 16%. 작년 9월부터 4차례 연속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15%까지 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15%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중앙은행에서 약속을 한 게 12월 달에 1월 달에 1%하고 3월 달에 1% 올린다. 1월 달에 회의에서 1% 올리고 나서 3월에 약속대로 올릴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4.25%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냐인데 안 끝나면 얼마까지 갈까가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차트에서 보여드리면 네.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그 오른쪽이 여기 차트인데요. 기대, 포커스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 브라질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전망을 하는 겁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올해는 15%까지 올릴 거다라고 다들 봐요. 네. 그래서 금리가 얘네들은 좀 거국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스케일이 좀 다른데 1% 올리고 2번 올리고 다음 회의에서 뭐 한 50bp 0.5% 네. 올리고 그 다음에 0.2 올리고 마무리하는 이제 아름다운 그림이 15%.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주식으로 얘기를 들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하면 이미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많이 가고 그렇죠. 선반영이 선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인라인 하면 그냥 그렇고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주가가 빠져버리고. 빠지잖아요. 네. 브라질에서도 지금 기준금리가 15까지는 안 갔는데 15까지 갈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금리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15까지는 간다. 그런데 진짜 15까지 갈까? 만약에 안 가기라도 한다면 네. 더 호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의 기대를 좀 해보는 거고 왜 그러냐면요. 이 15%라는 금리가 2007년 이후부터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네. 가본 적이 없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이전에 성장률이 잘 나왔던 2007년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때는 성장이 잘 나와서 금리를 높게 가져가도 됐는데 그때도 14% 정도를 어떤 명시적인 상한 정도로 간주를 하고 거래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15%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금리다. 그러면 이거를 가더라도 금방 다시 내려올 거니까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려워할 만한 그런 변수는 전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장에서는 다들 알고 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 재정 정책과 지금 이 통화 정책의 밸런스는 전체적으로 잘 맞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네. 지금 괜찮아요. 이게 네. 서로 동상이몽인데요. 정부는 달려가고 있고 네. 중앙은행은 브레이크를 꾹 밟고 오. 있습니다. 풀 브레이크고 이제 풀 악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맞고 있는 돈 상태고 풀고 네. 조이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조금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6년도에 브라질 대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15%라는 금리는 브라질에서 감당하기 조금 어려운 금리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대출 받으신 분들 부도 날 거잖아요. 그거를 현 정부에서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빈곤층한테 많이 돈을 준 네. 상태니까 더 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더 쓸 유인보다는 리스크가 클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밸런스가 맞은 상태에서 안정되면서 서로 조금씩 물러나는 그런 그림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뭐 브라질도 여기에서 비껴갈 수 그래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전 맞습니다. 세계가 그래요.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고 브라질은 또 음. 중국과의 관계도 궁금하고요. 중요하죠.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사람은 운칠기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어릴 때 운칠기삼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게 어딨냐 열심히 노력해서 기칠 운삼 정도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 운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요 근래는 운구기일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사실상 바뀌죠. 저도 좀 그래요. 브라질 입장에서는 귀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 시진핑인 것 같아요. 시진핑이 그래서 브라질이 전성기를 맞았던 것도 중국에 잘 살게 되면서 먹을 게 부족하니까 식량 수급을 브라질에서 많이 해서 얘네들이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네. 좋아졌는데 그때 이제 시진핑과의 좋은 관계가 지금도 다시 되고 있고 룰라 대통령도 이제 감옥 갔다가 나오고 다시 대통령이 됐는데 아직도 시진핑이 있네요. 그래서 작년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협약을 했습니다. 네. 중국도 트럼프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예요. 싸워야 되니까. 어쨌든 합의를 하더라도 분쟁이 있을 거니까 네. 그러면 자국 내에 수입해야 될 원자재들을 좀 미국이랑 좀 대면대면한 나라들한테 받아놓는 게 안정적일 거고 그게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브라질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중국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미국이랑 브라질이랑 좀 대면대면한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차트로 하나 보여드리면 보통 미국이 요즘 때리는 나라들은 미국한테 경상수지라든지 이득을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근데 브라질의 대미 수출입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 수입하는 양 중에서 브라질이 수출한 양은 한 1%.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얘들이 보면요. 이제 경기 안 좋을 때나 뭐 이럴 때는 좀 다른데 통상적으로 미국한테 적자 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브라질은 고객이거든요. 그렇죠. 고객한테 관세를 매기면 고객 입장에서 맞관세를 매기면 브라질이 이득이고 트럼프가 손해입니다. 트럼프가 얘기한 논리의 정반대죠. 한국, 유로존, 중국, 너네 우리한테 흑자 보니까 우리가 관세 매기면 세금 내는 거잖아. 그렇죠. 반대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 브라질 현지에서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좀 보니까 의아해합니다. 왜 올해 연초부터 헤아라가 이렇게 강할까?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를 보이고 있는데 브라질 내부에서 내부에서 왜 이러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찾아내는 게 미국한테 우리는 큰 관계가 없다. 데미지가 없으니까. 데미지가 없다. 오히려 뭐 하면 우리한테 이득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다만 그런 건 있죠. 트럼프가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연준이 지금 좀 많이 위축됐잖아요. 공격적으로 부양 정책을 못 쓰고 좀 브레이크를 고려하는 입장인데 그것 때문에 금리가 높고 달러가 세니까 그것 때문에 좀 헤아라가 많이 좋아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덜 좋아지고 금리가 많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덜 내려가고 요 정도의 부담은 있는데 뭐 유로존이나 중국이나 이런 멕시코 이런 나라들과는 좀 달리 관세 영향에선 상대적으로 많이 자유롭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점일 것 같아요. 아니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올해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투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최근에 워낙 강세를 달려가지고요. 놓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미 놓친 분들이요. 네, 작년에 좀 안 좋았으니까 올해 좋아질까? 이제 반신 많이 하셨고 막상 가격이 올라가고 나니까 늦었는데 해볼까? 이런 분들은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래요?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변동성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저희가 주식 시장을 봐도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주식은 급등하고 있는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 특정 테마주들이지 네. 보통은 이제 우상향 할 때도 지그재그 패턴이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올해 연초부터 한 달 정도 강세를 달렸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를 조정 기회로 봐서 매수를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약간의 조정 필요 없이 좀 터프하게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매수를 하셔도 저는 크게 손해 볼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손해 볼 만한 시점은 아니다. 올해 한 달 좀 더 지났는데 네. 벌써 기회를 놓쳤다 하면 진짜. 약간 좀 투자 기회가 굉장히 짧게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신흥국 채권의 그게 특징인가요? 네. 약간 주식이랑 비슷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게 신흥국 채권입니다. 네. 환율 리스크도 있고 금리 리스크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건데요. 근데 주식도 보면 단기적으로 오르면 조정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단기에 올랐다고 해서 매도하고 나가면 나중에 엄청 올라 있잖아요. 최근에 뭐 팔란티어 20불에 판 네. 나는 바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채권은. 그래서 사이클 고점에서는 좀 사서 가도 괜찮을 거다라 보고 있고요. 저도 10%에서 매도하라는 거는 좀 사실은 뭐 고객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르긴 네. 한데 조금 아깝다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사이클의 이제 초입이 아직 이렇게 들어갈라 말라 하는 요 시점이거든요. 거기서 약간 일시적으로 나온 거니까 조금은 더 길게 보유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조금 비싸게 사도 괜찮다. 그리고 정말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쌀 때 사겠다라고 하면 좀 더 기다려 보면 분명히 조정이 나올 텐데 그때가 기회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측면에서 네. 균형으로 좀 보면 신흥국 채권에 좀 일부분 담아 놓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위원님? 일단 아주 네. 근본적으로. 그 아주 근본적으로 네. 보통 6대4 포트폴리오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6대4. 물론 네, 채권육, 뭐 주식사 아니면 네. 주식사, 주식육, 채권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일부 하워드 막스 같은 분들은 뭐 그런 거 끝났다 얘기도 하시는데요. 안전자산과 이자형 자산, 저는 안전이라고는 안 부르고 이자형 자산이랑 이제 가격형 자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낮아질 때를 대비해서 고금리를 쌓아놓는 것도 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채권이 만약 60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 40 정도는 충분히 안전한 데로 가야 되겠죠. 미국채나 국내 국채나 네. 이런 쪽으로 가고 그 평균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올리기 위한 한 뭐 3분의 1 정도 채권 포트폴리오의 3분의 1 요 정도에서는 신흥국 채권 섞는 거는 꽤나 유효한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1,400원대 넘은 환율이 좀 걱정이시잖아요. 맞아요. 달러채 투자를 해도 1,600원 안 가면 수익이 많이 안 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종통화, 신흥국 통화가 보통 이종통화인데 크로스로 가다 보니까 달러 가치 변동이 웬만큼 상쇄가 되는 효과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그런 부분들을 약간 넣어두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브라질과 우리나라가 국제 조세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네. 이게 뭐 투자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매력도로 또 하나 꼽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또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 부분들은 언제나 유효한 거고요. 조세협약이라는 게 다시 바뀌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은 절차와 이제 양국 간의 협의가 필요한 거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근데 비과세라는 게 특정 그 수준 이상의 분들 한테는 좀 유효하죠. 예를 들어서 10% 비과세라고 하면 이제 종합과세 최고세율 부과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럴만한 투자처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부자형들은 이런 거 그냥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네. 네. 근데 신흥국도 브라질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위원님. 그러니까 브라질의 매력도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좀 진짜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네. 국가는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아시겠지만 한국도 금리가 워낙 낮고요. 나머지 나라들도 금리가 워낙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흔히 아시아권 신흥국,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금리가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뭐 라틴 지역 그런 데들도 한 10% 정도 수준인데 이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조금 아시아 쪽에서 신용 등급 높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는 금리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선택지가 되게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신흥국 중에서 금리 높게 나오는 메리트가 있는 금리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브라질, 멕시코, 옛날에는 러시아, 지금 투자가 불가능하고 아니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당히 다 난이도가 있는 나라들이죠. 네. 특히나 멕시코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랑 워낙 시끄러우니까 근데 그런 거에 약간은 벗어나 있다. 그래서 국가 펀더멘탈은 다른 데 비해 확실히 열이하기는 한데 저희가 꼭 우량주만 투자하시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잡주도 투자하시고 우량주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중에 있는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리로 봤을 때는 그래도 벤치마크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과 함께 리스크도 우리가 항상 아, 알고는 그렇죠. 있어야 네. 되니까 이 부분 네. 당부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뭐 저희가 이제 항상 시장을 예측하지만 예측이라는 거는 거진 틀리기 마련이고요. 항상 좀 이렇게 뭔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죠. 그래서 안 좋게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리스크 팔로우업들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건 그런 것 같아요. 브라질은 투기 등급 국가거든요. 애초에 투기 등급이라는 거는 아주 우량한 투자처는 당연히 아니라는 그렇죠. 거고요. 개선의 여지가 보여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나쁜 국가가 조금 개선되는 상황이지 이게 만기 보유를 해야 되고 오래 가져가야 되고 이걸로 뭔가 인생이 바뀔 것 같다 이렇게 큰 기회가 있는 투자처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객분들께 직접 말씀드릴 때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셔도 만기까지 가져가실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한 금리 아까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반부죠. 네. 그러면 금리 인하 사이클의 한 중간 정도쯤에서는 내리셔라. 네, 목적지까지 다 가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세우시고 들어가시기를 저는 권하고요. 네. 그 현재 시장 금리를 연간 기간의 기본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좀 나갈 필요가 있다. 아. 그렇게 저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을 일단 그어놓고 그러니까요. 네,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예측은 같다. 틀리기 마련이다. 명언이네. 오늘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운구길 네. 전병아 선생님 모시고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브라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